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2월 1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1787년 미국 헌법제정회의 때 81살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열정은 권력 욕구와 돈에 대한 탐욕이다. 이 프랭클린의 말을 받아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사랑한다. 이 젊었지만 당대 현인으로 불렸던 이 조지 메이슨이 이 말에 덧붙인 말은 나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인간의 본성을 볼 때 권력을 수중에 넣은 자는 언제나 할 수만 있다면 권력을 증대시킬 것이 분명하다. 어떻습니까? 실감이 납니까? 미국 대통령제는 그런 기조 아래 탄생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입법 독재, 정권 수사 이어 국민 입도 막았다. 신문은 당당하게 이 나라의 현 정권이 독재라고 말합니다. 권력과 일심동체가 된 의회가 벌이고 있는 폭주를 입법 독재라고 한 것이죠.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하고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위헌적 법률인 5.18 처벌법 등으로 국민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 앞에 무력하기만 한 야당의 입도 어제는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묘합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란 것을 한 것입니다. 우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인은 무슨 자격으로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인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유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의 영의 몸이 되어 있다.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고 말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사령탑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이번 사과문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것들이 있다. 그분 대법관입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부터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고, 그래서 정유라가 탔던 말이 뇌물이라는 이 정권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제 정신인가요? 이런 사과문을 미리 돌려 읽고 동의를 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정치인이자 법률가입니다.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는 왜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졌던 아들들과 형이 구속된 과거사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는가요? 세상이 홍삼 트리오라고 하고 봉화대군이라고 비아냥댔던 국정농단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게 국정농단이 아니었으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몇 번의 선거 패배가 마치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은 것 때문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 총선은 김영호의 공천 잘못과 김종인 등 지도부의 실책 때문이었습니다. 김종인이 정말 사과해야 할 것은 이번 국회에서 그가 찬성했던 경제규제 3법과 노동 3법 통과였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방치한 것도 그는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제대로 꾸짖었더군요.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 두들겨 맞은 놈이 팬놈에게 사과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이중대 정당으로 만든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평가입니다. 잘한 일로서 당 전체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참 여당 대표에게서 야당이 가야 할 방향을 지도받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내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도록 해서 권력을 비호하는 독재기구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정권이 권력형 비리의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 뒤에 최근 윤석열을 두고 벌어지는 이 난리에 대한 문 대통령이 내심이 담긴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승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국민이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전부 국민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공수처법 개정을 왜 밀어붙인 겁니까? 문 대통령은 자신의 뜻대로 부릴 수 있게 된 공수처를 두고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분식, 이런 자만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자, 어제는 추미애 장관의 입도 다시 열린 날입니다. 이틀 전입니까? 사흘 전입니까? 조선일보는 추미애의 침묵을 예사롭지 않게 다뤘죠. 사전사패, 말수 줄이던 추미애. 커다란 박스 기사였습니다. 그동안 내 명을 거역했다, 소설 서신회 등 세인이 이해하기 힘든 온갖 고급 언어로 국민들 속을 빡빡 긁어대던 추 장관의 침묵이 뉴스가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신문은 막상 윤석열 징계위가 열리자 그동안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이고 총장 지휘권을 수차례 박탈하며 압박을 가하던 모습과는 달라졌다고 썼습니다. 그 추 장관이 어제 다시 페이스북에 정말 고급 언어로 글을 썼더군요. 2642 시 절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 먼저 그 시부터 보죠. 매운 계절이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스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게 디딜 곳조차 없다.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식인가 보다. 이 시 제목이 절정입니다. 이 추 장관은 과천 산책로에서라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낙엽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라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2642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재밌습니다. 그렇다.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되어야만 그대들이 보면 한낮을 볕에 꺼지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이다. 도대체 그녀가 말하는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몇십 년 시를 쓴 저는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입니다.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간 새벽 2시 40분까지 윤석열 징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이 같아 보이는 징계위원들이 모였으니 내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이 방송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정직, 면직, 해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이 칼을 부러뜨려야 하니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 장관의 글이 더욱 이상하게 보였던 것은 어제 다시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대와는 달리 위원회는 일방적인 진행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반 시작된 2차 징계위는 당시 8명의 정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승윤 중앙지검장, 심재철 검찰국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등 추미애라인 3명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권력 쪽은 속전속결 의지를 드러낸 거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신청한 나머지 5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별다른 신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제대로 된 징계위라면 당연히 신문할 사항이 많을 텐데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한중, 신성식 두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심재철 검찰국장 신문 요구도 모두 기각되거나 묵살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강철무지개 같은 징계라고 할까요? 결국 징계위원회는 회의 종료를 일방선언했습니다. 징계위는 어젯밤 9시 9분 다시 모여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미리 정한 결론 아닌가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징계위원들 몇 면이 더욱 편중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특히 안전위원은 어제 보도를 보니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고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더군요.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 하러 연극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이미 청와대에서 그 전에 열린 것이라며 징계 수위까지 다 정해졌다는 거 피차 빤히 다 안다고 글을 썼습니다. 저 역시 결론은 이미 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이냐 면직이냐 정직이냐 하는 것인데 심지어 6개월을 꽉 채우지 않고 정직 2, 3개월쯤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았죠.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주요 수사를 좌초시키고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상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은 민주당 등 권력가 가운데서 나오는 말들이었죠. 정직 3개월 정도로 월성 원전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타격을 주면서 윤 총장 정계 진출은 소위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였죠. 문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했지만 진짜 권력은 그들이 다 잡고 있는데 무슨 일이든 뭘 하겠습니까? 하나씩 살펴볼까요? 징계위는 시간을 달라며 반발하는 윤 총장 측을 모두 내보낸 뒤에 회의 종료를 합의하고 이를 윤 총장 측에 일방선언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은 없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나온 진술을 참고하려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죠.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이번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작정을 하고 들은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징계위 때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증인이었던 이 심재철 국장을 다시 직권으로 증인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심 국장은 자필 진술서만 제출했더군요. 징계위가 열린 법무부 청사 7층 차관회의실 바로 아래 6층에 심 국장 방이 있다는데 정말 괴로웠겠습니다. 그는 추 장관이 내놓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에 핵심인 이른바 판사문건의 당사자입니다. 그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이 판사문건을 보았고 나중에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동수는 이 문건을 근거로 지난달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을 하고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을 스스로 철회해버린 겁니다. 당장 위증죄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 국장이 제출한 진술서는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형소법 313조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 내용에 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작성자에 대한 신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은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심 국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목요일까지 반박 의견서를 낼 말미를 더 달라고도 했으나 징계위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징계위의 무리한 진행은 이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판사문건을 확보해 압수수색까지 벌였던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신문에서 한 부장은 판사문건의 입수 경로와 법무부 전달 경위 등을 캐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한 부장에게 판사문건을 전달한 사람으로 추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으로 지목하고 있죠. 윤 총장 측은 이 역시 의견서를 낼 시간을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방적 징계위 운영이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앞으로 윤 총장 측이 제기를 할 효력징계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모두 내보낸 뒤에 오후 7시 30분 정인신문을 끝냈으니 징계위는 이로써 오늘 모든 회의 절차를 종결을 한다고 일방 선언을 했던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윤 총장 변호사들이 나가 있는 사이에
징계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끝내라는 윌슨 지시를 받았던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징계위가 이처럼 서둔 이유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징계위는 정한중, 신성식 두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에는 기각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성식 위원이 회피도 없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5일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징계위 측은 윤 총장 변호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간사인 김태훈 검찰과장이 실제 바구니를 들고 다가갔다고 하는군요. 윤 총장 측은 재판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은 녹음을 할까 봐서 그러냐 하는 윤 총장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의 내용의 실시간 유출이 염려된다는 말도 했다는군요. 그런데 1차 징계위 직후에 심의 내용을 알린 쪽은 법무부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걸 반박하는 입장문만 냈죠. 그러니 도둑이 재발지른 격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휴대전화 3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전하기 앞서는 법무부가 얼마나 강압적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에피소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백신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도쿄신문조차도 우리 K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국민 5,200만 명의 85%에 해당하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구미 등 다른 나라의 몇 분의 1로 낮은 수준이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K 방역에 자만을 하다가 다른 나라에 추월당했다고 썼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이 K 방역을 두고 올봄 우등성으로 꼽혔던 한국과 독일이 겨울철 감염 확대로 시련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넘고 있는 일본 언론이 할 소리는 아닌 듯한데 어떻든 문 정부의 행운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